그 이념에 대해서 반박하고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는 게 다 자유롭게 열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페미니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했을 때 나는 페미니스트 싫은데 라고 이야기하면은 지적 도덕적인 야만인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집 프로그램입니다. 제목은 페미니즘과 한국 영화. 한국 페미니즘에 대해서 아주 레디컬한 분석과 또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들을 적극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우리 오세라비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세라비 선생님 처음 뵀는데 너무나 젊으셔서 제가 실물이 훨씬 잘 나오셔서 저희가 그래도 이게 프로페셔널한 시설이니까 앞으로 여기서 촬영하시면 더 멋있게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나윤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윤준 선생님은 제3의 길, 편집위원, 또 미래 대한 행동, 미대행이라고 하던데 거기서도 활동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최근에 아마 작년 부터 주간지나 월간지 보면 나윤준 선생님 글들이 나오면 야 이거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연하게 찾아서 페북 친구도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에서 2021년 이 입춘 무렵에 가장 글발이 왕성한 사람 아닌가. 나는 교수님이 나윤준 작가를 알고 계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나 정도로 알아도 되는데. 그렇죠. 저는 진중권 씨와 함께 나윤준 씨의 페북 보는 재미로 살아갔는데 그래서 진중권 씨가 지금 쉬고 있으니까 아주 나윤준 씨의 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페미니즘과 한국 영화. 페미니즘 정말로 중요한 문제죠. 우선 저는 이게 한국 영화와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그냥 페미니즘이 여성 단체, 여성계 또 이렇게 남녀 갈등 문제로 이렇게 접근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을 했는데 이걸 이제 한국 영화와 사실은 저는 이제 한 2017년부터 이 한국 영화계의 페미니즘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침투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저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언론과 발언의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집권이 있으니까 하시는데 한국 사회는 굉장히 개방된 사회고 민주화된 사회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인데 이상하게 최근에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몇몇 가지 금기가 생겨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고 특히 주류 의견과 다른 의견을 하면은 그렇죠. 아주 무슨 범법처처럼 취급받는. 근데 한국에서의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죠. 그런데 페미니즘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나요? 영화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특히 영화 중에서 현재를 그리는 것을 로맨틱 코미디라고 합니다. 과거를 그리는 게 역사 드라마. 미국 영화 같으면 웨스턴, 서부극. 미래는 이제 SF 영화. 그렇죠? 그래서 감독과 관객들이 스크린을 앞에 두고 로맨틱 코미디 현재라는 건 뭐냐면 여성과 남성이 변화하는 기술과 자본의 문명에서 어떻게 정체성들을 바꿔나가면서 서로 상호작용해야 되는가를 질문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로맨틱 코미디 장르다. 근데 한국에서는 근데 페미니즘에 대해서 야 페미니즘은 원래 좋은 건데 페미니즘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 심지어 꼴페미 아니야? 그러면은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걸로. 그거 됐죠. 나윤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여러 가지 이념이 있잖아요. 그 이념에 대해서 모든 이념은 비판 가능성을 내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도 예컨대 나는 자유주의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남들이 나는 자유주의 싫어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보수주의도 그렇고 사회민주주의도 그렇고 내가 어떤 이념을 주장을 했으면은 그 이념에 대해서 반박하고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는 게 다 자유롭게 열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페미니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했을 때 나는 페미니스트 싫은데 라고 이야기하면은
지적 도덕적인 야만인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념이 아니고 이념인과 동시에 하나의 규율입니다. 그러니까 지배 이데올로기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상이나 이념에 대해서 성역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성역을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저도 지금 정의기억연대랑 소송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이제 명예훼손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러면서 계속 어떤 규율화시키고 이념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좀 전체주의적인 욕망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니야 특히 정의연 사건과 연관돼서 그랬더니 처음 듣는다듯이 어떻게 그렇게 감히 페미니즘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느냐는 듯이 말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아예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군요. 페미니즘의 뭐 부정적 측면이 아니라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사용해야 될 단어와 용어와 담론이 정해져 있는 거네. 자, 일단 서두는 이렇게 했는데, 자, 한국 영화는 말이죠. 요새 왜 K-컬처? 이거 저기 그야말로 한국의 주요한 뭐 수출품, 대한민국의 선진국을 만드는 거기서 이제 K-컬처까지 나왔는데. 드라마는 모르겠는데 한국 영화는 미국과 유럽에서 극단의 영화로 알려져 있어요. 영어로 익세시브 시네마.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저기 영상을 어떻게 저기 그 사람을 한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라 수십 명을 말로 할 것도 때리고 한 대 그냥 조바금 될 거를 수십 대 때리고. 그렇죠? 신체를 절단하는. 저는 끔찍한 영상들을 대규모로 꾸준히 만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 영화계는 어떤 나라? 근데 알고 봤더니 저런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한다. 그래서 한국 영화는 참 이상한 나라다. 한국 영화는 이상한 나라에서 익세시브 시네라는 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죠. 제가 한국 영화를 안 보기 시작한 게 그 잔혹한 그 복수극. 특히 이제 제가 그 황해 아시죠? 영화. 알죠. 황해 알죠? 그냥 도끼 들고 그냥 무더기로 그냥 다 무표정하잖아. 사실은 거기 주인공이 하정우지만은 저는 그 면가 김윤석 씨 그 연기에 사실은 연기를 잘해요. 정말 잘해. 저는 하정우 씨가 주인공으로 아직도 안 남아 있고, 근데 너무나 잔혹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족발 뼈다귀 그걸로 그냥 죽이고 도끼를 죽이고 나중에 다 그냥 휘발 뿌려서 태우고, 이게 너무나 잔혹해서 저는 한국 영화를 안 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서구에서 한국 영화를 비평할 때 한국 사람들이 인성이 다 저렇지 않나, 저는 굉장히 염려스러웠어요.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가? 만약에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잔인한 민족이 어떤 그 세계의 가장 선진국이 되고 어떤 그런 강대국이 되었을 때 과연 다른 제3세계나 어떤 그 다른 나라에 어떻게 대할까? 나는 그런 생각이 참 앞서가지고 저는 정말 너무 잔혹해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게 저는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익세시브 시네마 극단적인 영화, 저는 저기 영화계에 있고 영화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기 선생이지만 감히 이렇게 저기 얘기해요. 한국 영화는 어느덧 돌연 한국 사회의 흉기가 됐다. 도대체 영화 창작의 현장은 어떻게 된 거야? 그야말로 저기 우리의 꿈이었는데, 우리 인생을 건 것이 영화였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한국 사회 흉기가 돼서 신체를 절단하고 혀를 자르고, 그렇죠? 칼로 수십 번 찌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선생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스타들이 나오고 대중영화로 알려져 있고, 요즘 사실 뭐 18세 관람 불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대중적으로 다 저기 보는 건데. 나윤 선생님은 한국의 극단적인 영화, 익세시브 시네마 하면 떠오르는 영화 뭐가 있으세요? 아까 이제 말한 어떤 폭력성 같은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영화들이 전부 다 폭력적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뭐 황해도 그렇고 뭐 타짜
거기도 이제 말 안 들으면 손목을 손목 자르고 손목을 자르고 그다음에 뭐 올드보이 같은 경우도 혀를 뭐 자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폭력적인 장면을 영화에 넣을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어떤 보편적인 경향성으로서 그렇죠. 네, 이제 되고 있다는 게 참 문제가 이제 있는 거고 또 그 폭력적인 장면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인공들이 어떤 고뇌 같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극한의 상황에서 어떤 그 주인공이 갖고 있는 뭐 폭력은 난무하지만은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고민, 고뇌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런 게 없는 폭력이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이제 전시형 폭력.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극단적인 영화를 하나만 꼽을 수는 없고 지금 극단적인 경향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폭력성만 해도 일단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영화를 들 수가 있다.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지금 이제 저기 올드보이 말씀해 주셨는데 2003년 작품이에요. 네. 제가 저기 한국 영화와 페미니즘 그러면서 극단적인 영화라는 개념을 이렇게 한 게 그 올드보이가 사실은 저 한국 영화의 극단성의 출발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003년 벌써 거의 20년 된 거지만 그 영화를 봤던 한 여자 기자가 저한테 들려줬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그 극장이 2층에서 봤는데 1층까지 내려오는데 계단을 그냥 내려갈 수가 없어 난간을 부여잡고 겨우 내려왔다. 응?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그 2시간 동안에 올드보이의 영화를 보는 경험을 잊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올드보이를 전부 다 최고의 영화로 호명을 해서 할 수 없이 올드보이를 한 번 더 보고 글을 써야 됐다. 정말 고통스러웠다 하는데 올드보이는 사실은 일본 만화 원작이라고요. 일본 만화 맞아요. 원작은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요. 그렇게 잔인하지 않고 맞아요. 또 올드보이는 또 동시에 굉장히 선정적이죠. 근친상간. 원래 일본 만화의 원작에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 한국 영화는 왜 이렇게 극단적이 됐냐면 제가 이렇게 저기 저 화두를 던졌는데 저의 그 분석은 에로스가 억압됐기 때문에요. 에로스가 억압됐기 때문에 맞아요. 억압된 에로스를 이제 저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폭력성과 에로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두 개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하나가 억압되니까 하나가 더 큰 에너지를 받고 치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한국 영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영화.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이제 보고 이제 에로스 말씀하셨는데 지금 에로스는 너무나 한국에서 이제 두려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서로가 이제는 사실 남녀 관계도 뜨거운 사랑이나 어떤 열렬한 사랑에 빠지기도 너무 위험 부담이 크고 우리가 그 남녀의 그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그 에로스가 너무 이제 위험한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성추행이다, 성희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만약에 영화를 찍을 때도 뭐 팔짱을 낀다, 팔을 잡을 때도 다 이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잡아도 되겠습니까? 그게 에로스가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거의 이제 에로스가 한국 사회는 거세가 되었다. 그래서 그걸 억압을 하다 보니까 계속 성이 왜곡이 되고 이것이 굉장히 음지로 내려가는 거예요. 최근에 그 알페스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이게 이제 오르내렸는데 그것도 이 청소년들이 가장 성적으로 왕성하고 에로스에 대한 어떤 환타지가 있는 거를 그것을 막 비정상적으로 억압을 하니까 그게 계속해서 왜곡되고 음지로 내려가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위터에 가면은 그 알페스물이 너무너무 많이 범람을 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로스를 억압한다는 게 굉장히 이게 우리 사회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전부 이중적인 어떤 도덕적 성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우리 오사라비 선생님하고 나인준 선생님 그리고 또 김소연 변호사가 같이 세 분이 공조하셨죠. 그리고 지금 대형 서점에서 굉장한 독자들의 호응을 받고 그렇죠? 지금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입니다. 제목이 페미니즘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여기에 일부 제목이 총 3부로 돼 있죠. 페미니즘 단절의 고통이 되다. 그죠? 페미니즘이 인간 해방에
그렇죠? 그렇죠. 더 건강하고 더 서로 사랑이 넘치는 네.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어떤 의식, 성의식이 돼야 되는데 여자와 남자를 단절시키는 네. 그렇죠? 네. 서로의 인간애를 끊어버리는 고통이 돼버렸어요. 네, 네, 대한민국에서는. 네. 그래서 그게 아마도 그 남자는 여자 혐오하고 여자는 남자 혐오하는 혐오증의 사회. 네, 네. 그냥 단순히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네. 헤이트가 아니라 저 영어로 혐오라는 건 어버전이라는 단어를 쓰던데 어버전은 뭐냐면은 꼴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네 꼴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네 냄새도 맡기 싫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수치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나라가 있어요. 지금은 여혐 남혐이 지배하는 사회가. 헤이트죠, 헤이트.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단절은 특히 우리 그 젊은 세대에게 굉장히 저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이미 겪어온 건데 이 단절의 고통은 이게 우리 그 젊은 청춘들을 굉장히 분리시켜 놓는 거죠. 분리시켜 놓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억압한다. 서로가 어떤 그런 거 피해의식을 막 주고 거기다가 또 페미니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성과 여성끼리 또 단절이 있어요. 여성과 여성 사이에도요? 네, 네. 그리고 페미니스트와 저처럼 안티 페미니스트 사이 또 단절이 또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지지난해만 하더라도 뭐 탈코르셋 한다면서 여성들이 뭐 계속 화장도 안 하고 뭐 꽃무늬 옷도 안 입고 막 이러면서 그걸 또 강요를 해요. 학교에서 강요를 하면은 거기서 또 고통을 받는 여학생들이 있어요. 한창 예쁘게 꾸미고 싶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추구는 본능인데 이것을 억압을 하니까 거기서 또 단절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이 정말 우리 사회를 정말 많이 파괴시키고 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비판하면 성차별주의자다, 반인권주의자다. 이렇게 딱 갈라버리죠. 한국 영화는 그야말로 뭐, 그죠? 남자, 여자가, 아까 제가 또 로맨틱 코미디 장르라고 이제 규정을 했는데, 사실 러브스토리가 굉장히 많죠. 네. 러브스토리 아니면은 또 뭐, 저거죠. 그죠? 패밀리 간의 전쟁, 조폭들 간의. 그래서 러브스토리 아니면 액션 드라마인 거죠. 그런데 한국의 이런 러브 스토리들이 굉장히 왜곡되게 그려져 있는데 뭐 82년생 김지영 같은 작품은 이제 너무나 많이 유명한 작품이고 원작도 있고 그렇죠? 영화도 있고 했는데 그 82년생 김지영보다는 그건 많이 이제 논의도 됐고 했는데 혹시 이 벌새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봤어요. 벌새가 2019년 한국 영화에 가장 높게 평가받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소위 여성 영화 감독이죠? 예. 우리 김소라 감독이라고. 김보라. 김보라. 죄송합니다. 김보라 감독. 김보라 감독의 데뷔작. 첫 번째 작품인데 2019년에 개봉했죠. 개봉했는데 그 포스터에 우리 메인 카피를 보면 1994년 다치지 않는 기억의 기록. 1994년에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소녀 선희 이야기죠. 선희 이야기인데 보통 이렇게 거대 제작비, 유명한 스타가 등장하지 않는 영화들을 영화계에서는 작가 영화 또는 독립 영화, 인디 영화, 인디펜더 줄여서 그렇게 하는데 30만 이상의 관객이 봤어요. 그것도 주요한 상들을 국내는 물론이고 또 해외에서도 여러 영화제에 초대받은 걸로 유명하죠. 그걸 또 이제 광고에서 사용했는데 벌써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로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영화를 사실 우리가 본다는 것은 사실 감정이 이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시네마 천국 그 영화를 보거나 또 그 영화 음악을 들으면은 사실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나 감정이 이입이 막 돼요. 그런데 전혀 그냥 웃음만 나오고 도대체 이 영화 감독이 나이가 몇 살인가요? 94년. 나이 지금 이제 30 중반, 후반 이렇게 되는. 그러면은 저 나이 때가 그 감독이 몇 살이었을까요? 자기 이야기인 거죠.
저 그때 90년대 중반에 네. 저기 그 뭡니까 이제 이때가 서태지 시대죠. 그때 이제 중학생을 보냈다. 자기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서울 강남 개포동을 무대로 해서 특히 왜 음마 아파트가 첫 장면부터 설정되잖아요. 실제로 음마 아파트에서도 살았다고 그럽니다. 한번 자기의 바이오그래피죠. 그래서 영화는 사실은 82년생 김지영 볼 때도 그렇게 지루하고 그냥 웃음이라고 재미가 없는데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그 82년생 김지영도 여성 영화 감독이었는데 이 여성 영화 감독들은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기 뭐야 그 벌써 아까 1994년 다치지 않는 기억의 기록인데 우리 라스 필름 스쿨에서 현재 비평 오디션, 비평 저기 경연대회를 하고 있어요. 요새 뭐 모든 게 다 저기 경연이니까 오디션. 그래지만. 근데 푸시를 굉장히 많이 받나 봐요. 상도 많이 받고 이 정도까지. 저기 한국 영화에는 뭐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런가요? 최고의 작품이고. 그런데 저는 저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제 비평 논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다른 분한테 좀 쓰라고 그랬더니 뭐 먼저 쓰라고 그래서 제가 썼는데 저는 김보라 감독의 다치지 않는 억압에 대하여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그래서 감독이 무슨 억압이 있는 것 같다. 굉장히 부유하고 교육도 굉장히 엘리트 학교에서 받았는데 왜 이렇게 자기를 피해자로 생각할까? 거기다 좀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윤 선생님도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영화를 막 즐겨 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일단 저기 이제 좌파 쪽에서 뭐 좋은 거다라고 하면 막 이렇게 붐업이 되는 것들은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보려고 해요. 공부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뭐 영화는 뭐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도대체 뭐 때문에 저게 난리를 치는 거지라고 하면서 이제 보는 거. 그래서 뭐 82년생 김지영도 저는 영화를 안 보고 책은 봤었던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 벌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굉장히 핫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그렇죠. 젊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이런 좌파들 뭐 어디 뭐 영화 평론 뭐 이런 사람 막 난리가 났으니까 봤는데 딱 두 자로 얘기하면 일단